나머지는 뭐다? 오버헤드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슬라티드 알로하 프로스콘스를 보면 장점은 심플하죠, 심플. 굉장히 심플하다. 그냥 알아서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면 됩니다. 그죠? 심플. 단점은 뭐다? 아, 슬롯 동기화,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 어렵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웨이스팅 되는 슬롯도 제법 많고 안 쓰는 오버헤드입니다. 그죠? 오버헤드가 뭐 60% 이상이죠. 그죠? 효율이 좀 낮다. 효율이 낮다. 이런 게 단점.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제 fully decentralized 돼 있는. 근데 사실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으려면은 클락 동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뭐 분산 환경에서 클락 싱크를 할 수 있다면 뭐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효율성, efficiency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success probability for 죄송합니다. transmission 그냥 probability 노드 n에 p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안 일어나는 거 보내지 않는 건 1-p입니다. 그죠? 그래서 success를 하려면 이제 나만 특정 노드에 대해서 나만 p고 나머지는 n-1 노드는 보내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컨비네이션이 이제 총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제 33%, 뭐 이그젠플이랑 일부러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0.37,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 어프락시메이션 해보면 이제 1 오브 2 오일러 나오고 0.37% 나오고 그 다음에 퓨어 알로하 사실상 이제 이 앞에는 말 그대로 그냥 연구 논문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로 이 동기화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언슬라티드, 슬롯 없이 그냥 막 보내면 어떻게 되나? 자, 막 보내게 되면 이제 이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슬롯이 없으니까 겹치게 됩니다. 그죠? 앞에서 보냈던 어, 저기 데이터그램이 뒤쪽으로 이렇게 콜리전이 날 수 있고 뒤에 게 앞으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콜리전 프로버빌리티가 올라가게 된다. 그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두 배가 됩니다. 두 배가. 그죠? 얘 친구가 이제 앞으로 밀리든 뒤로 밀리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콜리전 확률은 이제 앞에서 37%의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0.18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앞뒤 얘기입니다. 앞뒤 두 개의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티드 알로하보다 효율이 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 효율은 안 좋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냥 뭐 이거 계산해보고 자시고 간에 효율은 안 좋지만 어떻다? 일단 뭐 구현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너무 낮잖아요. 18%. 100메가 링크에 실제로 우리가 구현 가능한 스루풋은 뭐다? 18메가밖에 안 된다. 이거 뭐 굉장히 뭐 말이 많겠죠. 그죠? 누가 쓰냐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어느 정도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왜 이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구현만 바쁘지 이제 그 컨트롤 부분은 막 신경을 많이 못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 랜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뭐 알로하 이건 좀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 거 이제 위성통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 랜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CSMA. CSMA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이제 트랜스미션 전에 리슨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휴먼 아날로기로 보면은 음, listen before talk입니다. listen before talk.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이게 뭐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이제 두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서로.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서로 얘기만 하지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하면 듣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뭐 리액션을 준다든가 질문을 주면 또 왔다 갔다 핑퐁식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얘기하는지를 들어라라는 뜻인 거죠. 가장 뭐 기본적인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요 동작 CSMA를 LBT라고도 부릅니다. Listen Before Talk. 그래서 LBT다. 혹은 Listen Before Transmit, LBT.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널 센싱을 의미합니다. 채널 센싱. 채널을 우리가 이제 뭐 단말이 무선이다 그러면은 단말이 이제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유선도 뭐 마찬가지로 유선 터미널이 이제 이 안에 정기적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 깜빡깜빡.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무선이면 들어오는지, 요 신호가 있는지, 요걸 갖다가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신호라는 게 뭐 정기적 신호도 그렇고 무선 신호도 그렇고 자연적인 발생하는 노이즈 신호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뭐 기본적으로 지구라는 게 엄청난 큰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막 계속 이제 발생하죠, 지구에서. 그러면서 미약한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죠? 네, 이런 신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의미한 신호 레벨, 노이즈 수준보다 높은지를 확인을 해서 그 신호 이상으로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이 채널에 뭔가 유의미한 신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무시하는 거죠. 그냥 노이즈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채널 센싱을 해서 요게 이제 뭔가 유의미한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주변에서 뭐가 떠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는 거죠. 디퍼 트랜스미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LBT 동작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B가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듣는 친구가 이제 아, 누가 듣냐?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나? 뭐 하여튼 뭐 누구한테 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B가 송출을 맨 처음에 했어요. 시간 T0에 신호 발사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신호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뭐 빨리 흘러가겠지만은 우리가 뭐 몇 초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죠?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라도 이제 이 전자의 세기는 미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얘가 이제 리슨을 하고 있죠. 리슨 할 때 이제 요 T1 시간입니다. T1 시간에서는 아직 신호가 어디까지밖에 안 왔냐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T1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 신호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죠? T1 시간에. 근데 여기서 지금 막 흘러가려는 참입니다. 그죠? 흘러가는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노란 신호가 아직까지 미달 오기 전이기 때문에 리슨 했을 때 채널이 뭔 상태다? 아이들 상태다. 놀고 있다. 나도 보내야지. 빨간색이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요 T1 시간에 이제 보내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어디서 만난다? 요 지점에서 꽝 하고 충돌이 생기고 이게 이제 T2 시간입니다. T2 시간 정도의 요 중간간 지점에서 중간이 아니죠. 뭐 대충 요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신호.
요 신호가 섞이면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는 애들은 다 죽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다라고 하면은 이제 A 신호가 대충 여기는 별 문제는 없죠. 처음에는 A가 리시버다. 받는데 처음에는 문제 없어요. 잘 받아요. 잘 받다가 이제 요 시간쯤 돼서 T3 시간쯤 돼가지고 받는데 갑자기 이쪽이 막 깨지신 뭐다 비트 에러가 발생하죠. 비트 에러가 여기서부터는 다 깨진. 근데 이게 뭐 전체 한 프레임이다라고 치면은 한 프레임이다 그러면 프레임 안에서 이제 한 반절 정도가 깨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레임은 어떻다? 못 쓴다. 그죠?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콜리전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음, 자, 콜리전 디텍션을 해야 된다. 콜리전 디텍션.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쭉 흘러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이제 요 시점 되면은 이제 이거 받았죠, 그죠? 받으니까 요 시점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D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왕창 깨지고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리전 디텍션이 가능하다. 콜리전 디텍션. 그래서 쭉 보다가 이게 지금 확인이 된다. 그죠? 이거 알고.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쭉 퍼지면서 여기서부터는 섞이면서 이 뭐가 지금 섞이고 있네. 충돌이 났네라는 걸 갖다가 B하고 D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자, 그러면 인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을 하는 겁니다. 중단을. 그래서 이게 뭐다? 휴먼 어널로기로 보면 폴라이트 컨버세이션이다. 뭐냐면은 이제 둘이서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침묵 속에서 둘이 갑자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소개팅 가가지고 이제 서먹서먹하니까 둘이 앉아 있다가 눈치만 보다가 둘이 딱 갑자기 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둘이서 좀 이제 콜리전이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둘이 어때요? 갑자기 말을 닫습니다. 말을 닫으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게 휴먼 어널로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중한 대화 방식이다. 대화가 상대방 또 같이 얘기하면서 충돌이 났는데, 너는 멈춰라. 나는 계속 얘기하겠다. 이거는 어때요? 전혀 폴라이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리전이 디텍션 되면은 어볼팅 해라. 멈춰라. 이게 CSMA 시드입니다. CSMA 시드. 자, 근데 이제 요는 한 가지 마지막 그 하나가 더 있는데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고 재시작에 대한 문제인데 재시작 언제 그러면은 이제 after aborting 다음에 언제 다시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주요한 문제죠. 서로 이제 충돌이 났어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충돌이 났는데 그러면은 다시 대화를 할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니까 분리 분산 시스템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뭐 서로 이제 뭐 아웃 오브 밴드가 없으니까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랜덤 액세스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다? 자,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이라서 서로 얘기하다 쫑났네 이러면 상대도 얘기하네 이러다 눈치 봤다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동시에 우연히 해서 이게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충돌이 났으니까 조금 눈치를 보다가 또 얘기를 해요. 그죠?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우연히 똑같은 타임을 기다려서 얘기를 했더니 또 쫑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 사람 이쪽 가는데 이 대로변에서
가운데 가다가 사람이 오네 하고 이쪽 편으로 피하려 했는데 이 사람도 이쪽 편을 피하는 거예요. 그랬다 하다가 내가 이쪽을 피하는데 이 사람도 또 이쪽을 피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둘이 인제 그냥 멋쩍게 이렇게 뭐 웃으면서 인제 뭐 "이쪽으로 가시죠." 하고 이쪽으로 인제 쪽으로 회피하면서 가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죠? 거리 걷다 보면 인제. 자, 이런 게 인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회피할 수 있나? 그러면은 인제 이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 타임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A와 B가 있는데 나는 뭐 한 1초 있다가 보낼래. 그러면은 A는 "그럼 난 한 2초 정도 기다려 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기다리는 동안 B가 덜 기다리고 A한테 먼저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초 있다가 요렇게 보내면 서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랜덤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랜덤하게 인제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걸 백오프라고 불러요. 백오프. 그래서 인제 랜덤하게 우리가 백오프를 합니다, 특정 시간 내에. 특정 우리가 웨이팅 타임이 웨이팅 윈도우 웨이팅 윈도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인제 백오프 윈도우라고 해요. 웨이팅 윈도우를 백오프 윈도우다. 백오프 윈도우라는데 이 백오프 윈도우 안에서 랜덤하게 고릅니다. '나 요 정도 기다릴게.' 뭐 쭉 랜덤하게 선택해서 '난 여기 기다리고 난 요만큼은 기다릴게.' 뭐 요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기다린 시간을 랜덤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랜덤 윈도우 크기는 그러면은 뭐에 비례해 가지고 정해져야 될까요? 크기를 어떤 거에 비해서 정할 수 있을까요? 크게 잡을 거나 또는 윈도우를 작게 하거나 이것은 윈도우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윈도우 크기란 것은. 기다리는 윈도우, 랜덤 윈도우는 무엇에 의해서 그 크기가 정해져야 될까요? 충돌 횟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충돌 횟수가 많다는 거는 이수아 학생은 남학생이네요. 펴져 있었어. 음, 여학생인 줄 알았네. 그쵸. 김도진 학생이 얘기했듯이 남학생이 김도진 학생이 얘기했듯이 노드 수가 많다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수 학생 알았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 김도진 학생이 얘기했듯이 노드 수가 많다는 거예요. 노드 수가. 노드 수가 많아야 될 이유는 확실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윈도우가 작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때요? 충돌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작은데 뭐 노드가 100개 있다. 노드 수가 100개다. 지금 이 미디어를 쉐어할 노드 수가 100개다. 그러면 이 작은 윈도우 안에서 100개의 노드가 서로 고르다 보면 분명히 이 안에서는 어때요? 또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뭐 해시 테이블 사이즈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럼 충돌이 발생이 안 하려면 어때요? 이 윈도우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위에서 백오프 윈도우의 사이즈는 노드의 개수와 비례해야 됩니다. 그죠? 비례.
근데 우리가 노드 개수가 실제로 노드가 얼마가 있는지 이 링크 안에서 쉐어한 노드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제 중앙 집중식 베이스 스테이션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기지국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어때요? BS는 자기 링크에 들어있는 기지국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개수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 시킬 수 있죠. 근데 분산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링크 안에 과연 몇 개의 노드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임의로 임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충을 게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스할 수. 그 방법은 뭐다? 앞에 김도진 학생이 잘 얘기했지만 충돌 횟수입니다. 충돌 횟수. 자, 콜리전 횟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자, 노드가 지금 액세스하고자 하는 노드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많다는 뜻이에요. 콜리전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드도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콜리전 횟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윈도우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업 윈도우를 콜리전이 있을 때마다 2배씩 증가시켜요. 2배씩. 그래서 지금 요 윈도우를 있다가 충돌이 났네 하면은 충돌 사이즈를 윈도우 사이즈 곱하기 2 시켜요. 또 한번 충돌 났네 그럼 또 곱하기 2 시켜요. 이런 식으로 배로 늘립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 윈도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가 충돌이 날 때마다 증가시키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액션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우리가 윈도우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특정 이제 기다리는 웨이팅 타임을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그 정도 시간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죠? 시간을 쭉 기다려요. 그래서 타임이 계속 이제 요 정도 시간이 쭉쭉쭉쭉 시간상으로 보면 시간상 이제 쭉 이제 보고 이제 줄어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 뭐 계속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그때 줄일 때마다 타임슬랍마다 줄일 때마다 센싱을 해가지고 센싱할 때 아이들 상태가 아니면 아이들 상태가 아니면은 어떻다? 이걸 프리징 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징. 프리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저기 이 타이머를 순간적으로 동결시켜 가지고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미션 타임이 더 이제 생각보다 요 시간보다도 더 사실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현의 이제 방식인데 보통은 대부분 다 우리가 타이머를 줄여 나갈 때 이렇게 타이머를 줄여 나갈 때 아이들 상태가 아니면은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동작이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이머가 종료됐다. 웨이팅 타임이 익스파이어 되면은 그러면 이때 센싱을 다시 합니다. 리슨 비포 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리슨 비포 톡을 해서 만약에 석세스 했다. 아이들이라서 석세스 하면은 윈도우가 오리지널로 다시 복귀합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만약에 봤는데 또 LBT를 했는데 비지 상태네. 여전히 채널이 바쁘네. 그러면 어떻다? 또다시 2배로 늘리고, 그죠? 2배로 늘린 다음에 또 랜덤하게, 여기서 랜덤하게 고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랜덤하게 고른다는 게 이전의 타임아웃 값보다 클 수도 있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작을 수도 있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복골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더 적게 떨어졌다 그러면 더
짧은 시간 내에 한 번 더 트랜스미션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어, 이 시간에 웨이팅 타임을 선택하는 건 유니폼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위쪽에 선택될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특정 노드를 어떤 위치에 둔다기보다는 모든 노드들이 이 시간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많이 기다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개 노드가 전부 다 이 뒤쪽에서 기다린다고 하면 요 시간 동안은 어때요? 채널을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채널의 효율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한테는 불공평할 수는 있지만 이게 페어니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공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불공정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충돌 확률을 떨어뜨리고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공정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좀 더 복잡하게 설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페어니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이 복잡해지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라는 것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봤듯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널 파티셔닝을 해서 리소스를 이제 노드들에게 균일하게 배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 페어니스를 조금 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시간이나 주파수를 할당을 할 때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피션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제 FDMA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낮을 경우 아까 김도준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그 이제 부하가 별로 없는데 채널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FDMA로 나눌 때는 그 저기 플렉서빌리티가 자원 스케줄에 있어서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 이제 채널이 쭉 있는데 어떤 채널은 이제 워크로드가 뭐 1메가bps다 치면은 어떤 노드는 1메가bps 꽉 채워서 쓰는 애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조금만 필요하다 이래서 뭐 0.5메가bps만 쓴다 이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못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깝죠. 그죠? 그래서 좀 자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TDMA는 이제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할당하면서 자원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자,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파티셔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PDMA는 시간 동기화, 뭐 FDMA는 뭐 주파수를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충돌이 적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랜덤 액세스 자체는 이 큰 링크를 나눠서 뭐 주파수에서 나누거나 시간에서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으로 다 쓰죠, 그죠? 통으로 다 씁니다. 특정 노드가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충돌만 적으면은 사실상 이제 뭐 오버헤드 없이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얘기입니다. 싱글 노드가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노드 숫자가 좀 올라가면 노드 개수가 좀 올라가면은 어떻다? 콜리전이 올라가. 콜리전이 상승하면서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이 확 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랜덤 액세스가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을 해결한 게 이 텀 방식입니다. 그래서 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랜덤 액세스의 장점은 싱글 노드가 다 쓸 수 있다. 전체 밴드를.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노드가 많을 때 콜리전이 발생하니까 뭔가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제 대표적 처음 방식에서는 첫 번째 폴링을 보면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설계 원칙이랑은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된 아키텍처죠.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이걸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지국 같은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폴링을 하게 됩니다. 너 데이터 있어? 너 데이터 뭐 전송할 거야? 물어보고 나 전송할 데이터 있어 하면 둘 중에 한 놈을 골라가지고 얘 걸 갖다가 지시를 하는 거죠. 너 먼저 보내 라고 얘기하면 얘가 전송하고 그 다음에 너 보내 이런 식으로 턴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앞에 거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요렇게 마스터가 저걸 해준다. 그래서 산업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나 이런 데는 요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어쨌든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냐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충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리트랜스미션을 해야 되거나 뭐 콜리전으로 인한 뭐 에러 발생이나 이런 확률이 엄청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왜냐하면 이 마스터가 다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산업계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얼 4.0의 뭐 산업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뭐 자동화 관련돼 있는 이런 쪽으로 IoT 쪽 이런 쪽으로 가시면 뭐 이런 네트워크들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CPOP가 있습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CPOP. 그래서 이 CPOP가 되는 게 이제 이 마스터입니다. 얘가 죽으면은 그냥 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릴라이빌리티를 올리려면은 마스터를 여러 개 둡니다. 마스터를 두 개에서 어떻게 이중화. 예, 그래서 폴트 톨러런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하나가 페일려 나면은 다른 쪽이 뭐 스위치 오버 한다든가 또는 두 개를 뭐 로드 밸런싱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있다가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제일 문제가 요거라고 봐야 될 거고, 이제 폴링을 하면서 생기는 폴링 레이턴시, 딜레이가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없이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요런 링 프로토콜에서 링 토폴로지에서 특정 노드를 마스터처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 시포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마스터 롤을 하다가 얘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 롤 자체를 다음 애가 이어받아 가지고 대신 해주고 뭐 해주는 돌아가면서 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토큰 기반의 이러한 이제 그 턴 방식은 자기가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토큰이 지금 가지고 있다가 얘는 이제 보낼 게 없죠, 그죠? 토큰을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없으면 이제 넘겨주면 이제 토큰을 받게 되면 얘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전송. 자, 이런 식의 이제 링 토폴로지 기반의 토큰 패싱.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토큰이 중간에 소실된다던가 토큰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링 토폴로지 기반의 어떤 데이터 전송 방식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안에서도 쓰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IoT 이런 데는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이쪽 그 링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라도 이쪽 패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링도 하나가 아니라 더블 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주소에 대한 실제 이제 프레이밍과 전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 프레임은 앞에서 이제 뭐 이미 얘기를 드렸고, 이제 맥 헤더에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헤더, 목적지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헤더에, 이제 맥 헤더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어드레스로 총 6바이트 구성이 되어 있고 제조사가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만드는 방식은 자, IEEE 스페시피케이션에 이제 그, 그 표준화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앞부분이 이제 무슨 만든 회사 벤더부터 시작하고 뒷부분은 이제 주로 뭐 그 뭐야 임의 번호입니다. 랜덤 넘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 할당 벤더 아이디랑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뭐 6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더넷 카드를 만들 때 제조사에서 이미 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냐? 마치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받는 주민번호와 같은 거다. 맥 주소. 주민번호 뭐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주소도 맥 어드레스도 바꾸고자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태어날 때 주어지는 번호다. 그에 반해서 IP 주소는 여러분들의 집 주소다. 그죠? 그래서 이사하면은 바뀐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에서는 IP 주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드웨어 주소만 있어도 이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다. 각각 요 주소만 가지고 우리가 이더넷 프레임에 자 프레임볼 넣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 어드레스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날라가죠. 이더넷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맥 주소는 플랫하고 저기 뭐야 하이라키컬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 하이라키가 없죠, 랜은. 근데 이제 IP 주소는 하이라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는 제일 위는 A 클래스 네트워크, 밑에는 B 클래스. 뭐 이게 지금 네트워크 오히려 좀 이상하게 그려놨네. 하이라키컬 하는데 그죠? 제일 위에 게 큰 게 A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줄어들긴 한다 그죠? B, C 이렇게 그려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요게 뭐 C가 이제 여러 개 있죠. 그래서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요 일부가 이제 요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C가 또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IP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점 4개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위에 네트워크 상위 그 다음에 섭 네트워크, 섭 네트워크, 서브 1, 서브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가 IP가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네트워크, 그 다음 서브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제일 끝에는 호스트가 딱 되는. 근데 이게 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일종의 그냥 하나의 요 닉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냥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뭐 이 안에 무슨 구조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뭐 여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 IP 주소는 이사할 때 바뀐다. 하지만 맥 주소는 이사해도 계속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더넷을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A가 B한테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을 쓰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소스, 하드, 맥 어드레스 쓰고 뭐 했는데 이건 자기 거니까 이거 쓰면 되죠. 그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음? B에 이제 이 맥, B 맥,
B맥을 이제 알아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 이더넷 프레임 뭐 CRC 붙여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다? 모른다는 거예요. A가. A가 B 이걸 모르죠.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뭔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B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건 뭐냐? 그건 IP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IP 주소는 누가 주는 거예요? B의 IP 주소. 응? B의 IP 주소는 누가 주는 거예요? SB가 준다고요? 응? 뭐 SK텔레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DHCP? DHCP가 갑자기 어, 보내고자 하는 A 컴퓨터한테 DHCP가 B의 IP 주소를 알려줘요. 야, B IP 주소 이거야 하고 알려줘요. DHCP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라우터가 준다? 라우터가 뭐 하는 기능이죠? 라우터는 IP 포워딩 하는 기능인데 왜 라우터가 A한테 B 주소를 알려주겠어요? 라우터는 IP를 포워딩 하는 장비잖아요. 그죠? 갑자기 남의 호스트 주소를 갑자기 알려준다? 이 IP 주소를 라우터가 알려주나? 그런 일을 왜 라우터가 할까요? 누가 알려주나요? 네? 미스테리. 내가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B의 IP는 누가 가르쳐주나?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 프로그래머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프로그래머. 그죠? 여러분들이 그 랩1에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 IP 주소를 써주는 겁니다. 소켓 프로그램 할 때 두 가지 정보를 써주죠. 하나가 IP 주소고 두 번째가 뭐예요? 포트 정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죠. 남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A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게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의 이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 B IP 주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이제 B IP 주소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 IP 주소를 가지고 얘를 알아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얘를 물어볼 뭔가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이 이 ARP 프로토콜입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이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면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 맥을 모르는데 어떻게 B와 통신을 한다? B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맥 어드레스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 B 맥 어드레스 모르면 그럼 이걸 B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RP 프로토콜은 특정 노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뭐다?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 램이 뭐예요? 쉐어드 미디어입니다. 쉐어드 미디어. 쉐어드 미디어라는 얘기는 뭐다? 우리가 ARP 프로토콜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랜에다가 신호를 뿌리면 이 신호는 어떻다? 브로드캐스트, 플로딩 됩니다. 이 랜 안에 모든 호스트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쉐어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되는 ARP를 모든 B, C, D가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내온 IP, ARP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137.196.778 요게 내 IP 주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 받죠. 메시지를 다 받았을 때 IP 주소를 보고 B는 이거 내 거 맞네. 근데 C는 그건 내 메시지가 아니네. D도 보고 이건 내 IP 아니네. 그럼 B가 보고 이거 내 거 맞네 하면 여기에 대해서 ARP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ARP 리스폰스에는 이 B맥이 들어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ARP 프로토콜이다.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은 A가 ARP 쿼리 킷을 브로드캐스트 한다. 랜에 전체 다 보내요. 그래서 이 ARP 쿼리는 뭘 포함한다? B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브로드캐스트 할 때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 모르니까 맥에다가 뭘 실어야 되냐? 여기다가 뭘 실어야 될지 모르죠. 여기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씁니다. 하드웨어 주소. 그래서 6바이트 브로드캐스트 하드웨어 주소 FF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모든 랜에 있는 호스트들이 다 받게 되겠죠. 이 ARP 쿼리를. 자, 그러면 B는 ERP 프로토콜 패킷을 받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이게 내게 맞네. 그러면은 리플라이 메시지에다가 ARP 리플라이에다가 B의 B맥을 첨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A한테 보내게 되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쿼리에 이미 A의 하드웨어 주소가 있으니까 A맥은 그냥 써서 리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유니캐스트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받으면은 IP to Mac,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B의 BIP와 그리고 Bmac, Bmac에 대한 매칭 테이블을 엔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TTL이다. 뭐 30분이다. 얘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이 뭔 테이블이다? 캐시 테이블이다. 캐시. 임의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시 말해서 이 엔트리 정보를 계속 쿼리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다음에 B한테 보낼 거 있으면은 여기 엔트리에 있은 이 내용을 그대로 쓰자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TTL 동안. 너무 길면은 어때요? 이게 너무 길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TTL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특정 시간 안에서만 쓸모 없어진, 어떨 때 쓸모 없어진 거예요? 엔트리가. 어떨 때 쓸모 없는 정보가 됩니다. IP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 IP 주소가 과연 변경이 될까요? 물론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자, 우리가 로컬 랜에서 이 테이블에서 IP가 바뀔까요? 요 엔트리에서. 물론 이게 다 바뀌긴 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위에 예로 보면 137 뭐 196 7.8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137 79 1.8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맥이 이제 뭐 58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뀌는 거는 이 정보가 바뀌어요. 이 정보가 바뀌어요.
맥 주소가 바뀌 맥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맥 주소가 바뀝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이 로컬 랜에 할당되는 IP는 이 서브 네트워크이잖아요. 서브넷에 대한 IP는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뭐 이 랜 자체가 어딘가 통째로 뭐 어디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가 뭔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서브넷 IP는 안 바뀌어요. 이 셋은. 그러니까 지금 서브넷이 1967, 뭐 C 클래스다 그러면 이 C 클래스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죠? 문제는 요 뒤에 거는 바뀔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바뀌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게 모일 때, 이 호스트가 모일 때, 모바일일 때, 그죠? 모바일, 모바일일 때 주로 잘 바뀌고. 물론 이제 뭐 DHCP가 다른 식으로 IP를 또 딴 놈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 맥이 딴 데 살아 있는데 DHCP가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딴 애한테 막 줄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좀 드물어요. 왜냐면 DHCP도 이거 똑같이 테이블 가지고 있잖아요. 캐시 테이블. 캐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DHCP도 원래 할당하던 애한테 계속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은근히 이 IP하고 맥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고정식 데스크탑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모바일이다라고 하면 계속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DHCP가 요 회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IP를. 그러면은 이제 이 IP를 딴 애한테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B맥이 아니라 C맥이나 D맥으로 딴 걸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는 거죠, 맥이. IP에 대한 맥이 자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를 TTL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ARP는 PNP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구동을 시키지 않아도 이더넷 플러그를 포트에 딱, 닉 포트에 꽂는 순간 자동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패킷 트레이서 보면은 이 ARP가 이제 보라색 메시지로 돼 있는데 얘가 그냥 시뮬레이션 스타트하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랩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보셨을 겁니다. ARP.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우팅에 대한 과정을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야,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이 A에서 B로 이제 소켓으로 이제 뭔가 뭐 TCP든 UDP 연결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유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낼 때 실제로는 각각의 실제 전송이 벌어지는 거는 뭐다? 랜에서 벌어집니다. 랜에서.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한 링크에 링크 투 링크로 보내지는 것은 뭐다? 자, 이더넷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더넷 전송. 그리고 라우터를 거치고 또 다른 이더넷 전송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맨 처음에 L2 통신이 벌어지고 그리고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어느 서브 네트워크로 갈지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L3 IP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만 결정해 주는 거. 여기도 이제 랜이 있겠죠, 그죠? 랜, 랜, 랜이 있어요. 어느 랜으로 빠져나갈지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랜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L2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2로 가고, 그 다음 라우터에서 한번 길 찾기 해주고, 그 다음 또다시 L2로 전송하고. 그래서 결국은 L2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랜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듯이 랜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ARP가 돌아야 됩니다. 그죠? 각각 ARP가. 물론 이제 ARP가 이제 기존에 이미 돌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캐시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미 돌아가지고 다 캐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고 실제로 이제 패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했다.
이제 소켓 프로그램하면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IP가 세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맥에 대한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을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A에서 보니까 소스 맥은 당연히 뭐예요? 뭐 내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데스티네이션 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B한테 보내니까 데스티네이션 맥은 이거네 라고 이제 답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이더넷은 L2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리엠블, 소스, 소스 맥, D맥, S맥,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은, 이 데스티네이션은 랜에서의 데스티네이션이지 IP의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다? 이 랜의 데스티네이션은 라우터의 넥스트 홉이다. 여기죠. 여기서 출발해서 포인트 어디에요? 여기 보죠. 요 포인트. 이게 링크입니다. 링크. 물론 중간에 스위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링크는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로 가는 게 L2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의 소스 맥, A의 맥이죠. 여기 포인트의 데스티네이션 맥은 뭐다?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요 맥인 거죠. 그래서 요게 어디로 와야 된다? 요 이더넷 데스티네이션에 와줘야 돼. 그래서 요거라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L3 IP 테이블 룩업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빠졌어요. 이쪽 랜으로. 그 다음에 또다시 뭐다? 우리가 L2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돼요. 요 DMAC, SMAC. 이럴 때 뭐예요? 여기서 갖는 DMAC, 소스맥은 뭐다? 요게 됩니다. 소스맥. 그죠? 요게 소스맥, SMAC이 되고, 이게 소스맥이 아니에요. 요게 ASMAC이 소스맥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요 라우터의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의 하드웨어 어드레스, 요게 소스 맥이 됩니다. 그죠? 데스티네이션 맥은 뭐다? 요 때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요 포인트에서 요 B 호스트의 D까지 포인트 L2. 그래서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맥은 요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가지고 아마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 여기 T. 아, 이 T구나. 아, 이거 따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자, 요게 뭐다? 여기 소스 맥이 되고, 그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맥은 이제 여기 포인트, 얘는 여기 된다. 자, 요렇게.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위치이고 허브가 아닙니다. 허브가. 브리징하는 허브가 아니고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포트 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멀티플 simultaneous transmission,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 뭔 얘기냐면 이제 C 프라임 B 사이에 이렇게 하면 동시에 A 이렇게 하고 또 동시에 B, C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동시에 트랜스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허브일 때는 특정 시간에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여기만 가능하다 그러면 1Mbps 속도가 난다. 그러면은 요 스위치에서는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죠. 곱하기 3배. 그래서 이제 용량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죠? 스위치를 통해서 링크 용량을 3배까지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쓰게 되면 이제 링크 용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는 이제 L2 스위치입니다. 링크 레이어 스위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IP 스위치도 있고 L3 스위치도 있고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스위치도 있는데 L4 스위치도 있고 막 위에 세션 스위치, L5 스위치도 있고 스위치가 이제 뭐 좀 이제 이 스위치가 굉장히 복잡한 스위치들이 인텔리전 스위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이어에 상관없이 각각 레이어 정보만 보고 막 스위칭 해주는 소위 말해서 고급 스위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수업 중에 얘기하는 스위치는 요 L2 스위치. 자, 스위치와 라우터를 구분을 하면은 일종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L2 스위치고 여기 L3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L2는 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스위치하는 거고 라우터는 IP 주소로 가지고 스위칭하는 게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L2 스위치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링크 레이어 스위치, 맥 주소로 라우터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IP 데이터그램에서 스위치하는 거. 자, 스위치의 테이블은 사실상 이제 뭐 IP 라우터보다는 라우팅 테이블보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IP 테이블은 우리가 LPM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프리픽스 매칭을 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나갈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네트워크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L2 링크 레이어에서는 해당 그 맥 주소가 IP 주소보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플랫해요. 플랫.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그냥 뭐 프리픽스고 뭐고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요거랑 정확하게 이젝트리 매칭하면은 그냥 여기로 내보내요. 뒤에 포트 정보는 IP 라우팅 테이블이랑 똑같죠. 그죠? 요런 것들은 뭐 똑같습니다. 뒤쪽에. 근데 이제 우리가 방향을 나가야 될 주소 값이 IP 주소가 아니라 맥 주소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스위치를 이제 그 세팅을 해볼 건데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스위치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버추얼 넷이라고 부르요. 버추얼 넷. 가상 랜, 가상 랜. 그래서 가상 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위치에 필요한 도메인을 스위치별로 도메인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 포트 기반의 VLAN입니다. 포트 기반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위치가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포트가 이렇게 쭉 있죠, 그죠? 막 이런 시커먼 데다가 이제 막 이 RJ45 포트 저기 단자들이 주르륵 이렇게 뭐 1번, 2번 숫자가 막 있고 막 깜빡깜빡거리게 이제 LED 박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트가 이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컴가도 필요하고 전자가도 이게 필요해요. 전자가 한 대 사고 컴가도 또 한 대 사고 이렇게 두 대를 따로 사지 말고 이 하나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나눠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는 전자가 여기는 컴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를 분리해가지고 멀티플 버추얼 스위치죠. 이게 마치 이제 버추얼 스위치인데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버추얼 스위치라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L2입니다. L2, L2. 이게 하나의 썸넷이에요. 썸넷으로. 썸넷끼리 연결을 해주려면 어때요? 중간에 라우터가 또 끼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우터가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그 버추얼 가상 랜을 만들어 주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트래픽 아이솔레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컴과 내에서 뭔가 노드끼리 브로드캐스팅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전작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파티셔닝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노드끼리만 데이터가 가능하도록 트래픽 아이솔레이션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다이나믹 멤버십도 가능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쓰다 보니까 전작가 호스트가 몇 개 안 되고 컴가 호스트가 더 많아졌네. 그러면은 일부 포트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컴가로 할당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것들이 버추얼 랜으로 자동적으로 물리적인 위치랑 상관없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버추얼 랜 정보를 갖다가 태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느 랜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VLAN에 포함되어 있는, L2 프레임인지, 이런 걸 갖다가 스위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트래픽 아이솔레이션도 시켜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802.1Q의 IEEE 표준입니다. 그죠? IEEE 802.1Q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 태그 정보, 요거는 이제 그 태그 프로토콜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2바이트 정도 앞에 붙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실제 태깅 정보, 거기에 이제 아이디가 12비트짜리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3비트가 TOS로, 그건 IP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뭐 우리가 라우터에서 TOS 필드 써가지고 사용자별로 QS를 보장해 주듯이 우리가 여기 스위치에서도 이런 3빗 프라이오리티 TOS 가지고 이제 플로딩 할 때 프라이오리티를 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이 VLAN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아마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적절히 한번 패킷 트레이스를 가지고 돌려봐서 이제 뭐 경험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뭐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실습에 사용되는 장비는 2960 스위치입니다. 시스코 2960 스위치고, 그리고 6개 컴퓨터 PC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개인데 이제 크게 이 3개, 4개는 이제 서버 2개 PC로 되어 있는데 이제 2개는 컴가 서버예요. 컴가 서버고 하나는 컴가 PC 해가지고 3개를 컴퓨터공학과 저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 3개를 전자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 PC랑 서버 2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2960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 스위치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위칭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요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화면이. 그러면 컨피규레이션 가서 보시면은 쭉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야 VLAN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래서 VLAN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VLAN 데이터베이스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VLAN 컨피규 데이터베이스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갖다가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VLAN ID
이게 그냥 넘버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제가 추가한 건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뭐 101번은 컴가, 202번은 전자가 요렇게 두 개의 VLAN 아이디를 세팅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입력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냥 여러분들 아무 이름이나 세팅해 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세팅할 거는 이 스위치 포트 있잖아요. 포트에 대한 어떤 그 VLAN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 써서 베스트 이더넷 6번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각각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 상태, 지금 포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에 해당 포트에 소속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VLAN을. 그래서 해당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101번. 101번이 어디예요? 전 컴까지 오죠. 컴가. 그리고 뭐 tx 링 리밋 뭐는데 지금 뭐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내비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실 거는 이제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트래픽 아이솔레이션이 좀 잘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딴 거 해보실 분들은 여러 가지 뭐 해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놓은 거는 이제 트래픽 아이솔레이션이 잘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핑을 해보세요. PC에서 두 개의 서버로 핑을 합니다. 그래서 컴 PC에서 서버로 이제 핑을 날리는데 핑 브로드캐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핑 브로드캐스트. 어, 뭐, 이건 첫 번째랑 두 번째 따로 있네요. 그죠? 제가 좀 까먹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핑을 각자 1번, 2번한테 이렇게 따로 핑을 하셔가지고 뭘 보시냐면은 ARP 브로드캐스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ARP. 요 이유는 이제 앞에 ARP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라는 의미로 넣은 건데, 이제 이게 주의할 점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ARP 캐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니까 메시지가, 물론 이제 ARP 테이블은 여기 로컬에서 터미널에서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ARP를 초기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메시지를 어, 클릭해서 읽어보시려면은 리셋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뮬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돌렸다 중단했다 다시 돌리면 ARP가 안 날라가요.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고 딱 핑 날리면은 이런 식으로 플래그 앤 플레이로 ARP가 막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 ARP 클릭하셔가지고 내부 내용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리포트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핑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썸넷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 요 정도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IP에 관련해 가지고 할당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IP 할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도 뭔가 이제 디바이스 IP를 할당을 못 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약간 좀 큰일이에요. 그 어쨌든 최소한은 뭐 이 과목이 끝났을 때는 내 컴퓨터 IP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할당을 할 수 있고, 뭐 IP 컨피그레이션 꼭 IP뿐만 아니라 썸넷이나 뭐 DNS 정도는 뭐 최소한 세팅을 매뉴얼리 DHCP 안 쓰고 매뉴얼리 이렇게 할당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IP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실 때 여기는 임의로 다 브로드캐스트 그냥 다 같은 썸넷으로 해 주세요. 따로 하지 말고 일부러. 여기다가 2, 3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좀 물론 이제 같은 썸넷이라서 상관은 없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C 클래스로 전부 다1 네트워크로 할당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255 해 가지고 그냥 날려 보십시오. 그래서 뭐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에 요 L3, L2 스위치 말고 지금 쓰고 있는 2960 스위치 말고 그냥 기존의 허브 스위치도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두 개 써가지고 비교해봐도 괜찮죠. 그래서 썸넷 브로드캐스트 하셔가지고 허브 썼을 때랑 2960 스위치 썼을 때랑 실제 이제 핑 브로드캐스트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 브로드캐스트 내용을 여기 첨부를 해 드렸고요. 사이즈 키워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요 PC에 터미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 브로드캐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까지 뭐 링크 레이어 뭐 설명을 쭉 했는데 아, 한 제가 봐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에, 무선 네트워크로 넘어가려면 좀 시간이 또 좀 애매하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무선 네트워크